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의 작은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47된 장유정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음악 소리 속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피아노 선율이 은은히 흘렀고 아버지의 바리톤 음성이 저녁 공기를 가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저는 무의식 중에 바이올린 활을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이 음악을 하시니 따라해 본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닌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작은 교회에서 연습 삼아 켜보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이, 너는 정말 음에 마음을 실을 줄 아는구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언제나 따스하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되었죠. 어머니 덕분에 저는 바이올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힘든 순간도 많았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바이올린을 전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의 빛을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본 스케일을 켜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레슨을 받고 밤 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활을 쥔 손끝에 감정을 실어야 했습니다. 뼈마디가 욱신거릴 정도로 연습해도 무대에 설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고 그 아쉬움은 다시 더 많은 연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 끝에 저는 결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채용되었고 비로소 제 노력이 무대 위에 발을 딛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언제나 연습한 대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공연이었고 저는 무대 뒤편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악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태프로 보이던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연주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말씀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럼 언제 시간 나세요? 제가 꼭 유정 씨께 차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굳이 차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저는 몇 번 더 거절한 끝에 자리를 피했고 그 순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은 그 단순한 인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제가 갔던 공연장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건지 마냥 아쉽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공연장 근처에서 몇 번 마주친다 싶었고 우연일 거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저희 집 앞 골목, 학원 근처의 편의점, 친구들과 가는 카페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게 좀 내주시겠습니까? 제가 유정씨 좋아할 만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았거든요. 죄송한데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세요? 그냥 우연히 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정씨가 있는데 이것도 인연, 아니 운명 아니겠어요? 저는 유정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유정씨도 저와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저는 점점 그 사람이 무서워졌고 마주칠 때마다 운명이란 생각보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 거절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여지없이 제 앞에 나타나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만나게 되며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시선을 등 뒤에 달고 사는 기분이 들었고 불안한 마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죠. 더욱이 더 소름이었던 것은 익명의 계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사진이 올라오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되어 퍼졌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먼저 관심을 표현했는데 정작 다가가니 자기를 내치며 싫은 티내고 모욕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그 관심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저는 더 심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던 제게 그 주변에서 다들 경찰에 신고를 하라 했지만 이러다 말겠지, 혹여나 경찰에 신고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게 되진 않을까, 더 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무서웠던 저는 항상 곤두세우며 숨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밖을 잘 안 나가고 집 연습실만 오가고 있을 때 우연히 세차를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차가 끝나고 결제를 할 때 심각한 얼굴로 제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위치 추적기 같은데 내부 세차할 때 제가 발견했거든요. 혹시 이런 거 차에 달려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위치 추적기라니요? 그럴 리가. 알아보기 어렵게 작게 붙어 있었는데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모르셨다면 이거 붙여낸 사람 찾아서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세차 직원이 주는 것을 보니 아주 작은 것이었고 저는 온몸이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짓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따라붙을 리가 없었으니까 말이지요. 어떻게 왜 내 차에 이런 걸 설치할 생각을 했었던 건지 저는 부들부들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집도 연습실도 공연장도 모두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숨 쉴 틈조차 없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일상을 따라붙는다는 사실이 절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웬만하면 경찰은 피하려 했지만 별 수 없이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제 차의 위치 추적기는 그 사람의 지짐이 드러나고 말았죠. 유정씨, 미안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려고. 제가 그렇다고 유정씨한테 해코지한 거 없잖아요. 차 한잔만 하자는 뜻이었는데. 그렇다고 남의 차에 위치 추적기 같은 것을 붙입니까? 이건 엄연히 죄입니다. 법의 처벌을 받을 거예요. 죄가 인정되어서 그 사람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끈질긴 법정 싸움 끝에 그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직장을 잃었고 경찰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심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법의 판결과는 별개로 제 마음속에 새겨진 공포와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이성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믿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많았고 연애라는 단어조차도 제겐 피로감처럼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삶도 점점 버거워졌고 결국 저는 시립단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바이올린 학원을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를 다시 숨쉬게 해주었습니다. 맑은 음을 따라 웃는 아이들의 얼굴은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빛이었고 그들과 함께할수록 저는 제 안에 얼어붙은 조각들을 조금씩 녹여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아, 이제 슬슬 네 마음도 열어봐야지. 그 말이 제 등에 내려앉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였을 때 또다시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의 잔소리는 점점 무뎌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흔이 넘은 후로는 더 자주, 더 무겁게 그 말들이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요즘은 학원 어때? 라는 인사가 어느새 언제쯤 마음 열 거니로 바뀌어 있었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늘 머뭇거렸습니다.
특히 저보다 2살 많은 오빠 역시 여전히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터라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매끼리 짝이라도 지어서 같이 늙어가는 거 아니냐? 반쯤 웃는 듯한 그 말투 뒤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깊게 깔려 있었고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42살이었습니다. 몸은 성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덜 자란 채로 현실을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어쩐 일인지 갑자기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늘 밝고 명랑하게 수업하던 저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체된 듯한 일상과 반복되는 부모님의 걱정 섞인 말들,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고 저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심장이 시키는 대로 저는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훌쩍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가게 되더라고요. 목적지는 일본이었고 여행자들 사이에선 가까우면서도 정서적으로 다른 풍경을 가진 곳이라 불리던 나라였기에 저는 그곳에서 저 자신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여행이란 단어 속에 숨겨져 있던 낯섦이란 단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은 제 귀에 닿기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했고 길을 잃을까봐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입은 무겁고 가슴은 조급하고 걸음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다 결국 생수 한 병만 들고 나왔던 기억도 아직 선명합니다. 그 며칠의 여행은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난 왜 이리 작아졌을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고 그 막막함은 밤이 되면 더욱 짙어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날 저는 문득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무언가 배워가자. 적어도 다음에 다시 올 땐 덜 두려워하자. 그 결심이 씨앗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일본어 학원을 찾아 등록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말이 아닌 낯선 내 마음을 다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보를 다시 펼쳐 하나하나 음을 짚어보는 듯 저는 일본어를 통해 잊고 있던 도전의 감각을 되찾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건 또 다른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에요. 수업 받으시다가 도움 필요하심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일본어 학원의 원장은 제 또래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마음을 닫은 채로 앉아 있었고 그는 단정한 셔츠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교탁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부심한 듯 부드러웠으며 눈빛엔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이니까 저 정도는 기본이겠지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괜한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가 가진 따뜻함이 단순한 수업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음을 일일이 짚어주며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의 태도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배려였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수업 끝나고 실수한 발음을 복습하느라 혼자 남아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메모지에 음가의 뉘앙스를 적어 건네주던 그의 손끝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따뜻하던지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마주치면 오늘은 학원까지 길 안 막히셨어요? 하며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모습.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엔 무심하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에겐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문을 닫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내가 좀 덜 무서울 수도 있을까? 그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단단함,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묻어나는 성숙함은 도리어 저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늘 어딘가 움츠리고 있던 제 마음은 그의 배려 안에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이후로 저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고 심지어 연애를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장님 덕분에 저는 단 한 걸음,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남아있었지만 그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가 건네는 작은 웃음 속에서 저는 남자라는 존재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다시 떠오른 감정이라 그런지 그 감정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친근하고 좋게 다가오는 날이 제 인생에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연은 정말 따로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제가 고열에 시달려 수업을 결석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그날, 저는 학원에 결석한다는 연락을 하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학원에서 전화 한 통이 왔고 대신 받은 직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자에게 겁이 있는 것을 알았던지 친절하게도 데스크 여직원을 시켜서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지요. 유정씨, 원장님이 감기에 좋은 차를 보온병에다 한가득 끓여 놓으셨어요. 이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요? 아, 그럼 제가 이따가 들를게요. 아픈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정성스레 준비했는데 안 찾아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 더욱이 상대가 그 사람이라는 것에 두근거리고 고마웠기에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마침 원장님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데스크 위를 살펴보니 큰 보온병에 담긴 차와 함께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몸 많이 안 좋으시다던데 얼른 회복하시고요. 이 차가 일본에서 온 건데 꽤 효과가 좋거든요.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그 글씨는 또박또박 정갈했지만 그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마치 따뜻한 담요를 둘러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고 그 작은 배려에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제게 얼마나 다르게 스며들고 있는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를 계기로 함께 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영화 한 편을 나란히 앉아보고 따스한 오후엔 마포 쪽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말없이 웃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편안했고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시간들은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여정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늦은 시간 학원 문을 닫고 나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리문을 덜컥거리며 흔들고 있었고 우리는 코끝이 빨갛게 변한 채로 조용히 복도를 나서고 있었지요. 학원 건물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제 발걸음을 멈춰 세우듯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기 불편하실 거란 거 알지만 사실은 제가 유정 씨랑 남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싶은데 제게 기회를 주실래요? 원장님의 그 말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품어온 마음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대답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심장은 뜻밖의 고요 속에서 규칙을 잃은 듯 뛰기 시작했지요.
입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던 건 그 감정이 단순한 설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마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품겠다는 결심이었고, 저는 그 마음 속에서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원장님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 사람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 두 손 사이에 전해진 온기는 말보다 먼저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43살의 나이에 조용히 준비된 작은 상자 속 반지를 손가락에 끼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반지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부모님을 뵙던 날의 풍경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약간의 긴장감과 미묘한 떨림 속에서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맞잡으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유정 씨가 우리 아들을 구제해줬네. 까탈스럽게 눈 높은 녀석이라 장가는 어떻게 갈지 고민이었는데 집신도 제 짝이 있단 말이 맞나 봐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이내 눈물이 고였고, 우리는 처음 만남부터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이제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든든하다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라도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도약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고 기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었기에 용기를 낸 건 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죠. 따뜻한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반겨주시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외로움이 천천히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처럼 그분들은 저를 식구로 맞이했고, 저 역시 마음 깊이 감사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이제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 인품을 보니 너무나도 안심하시고 남편 될 사람도 예뻐하며 잘 되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사람, 어느 한 여자는 저를 별로 반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건넬 때도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비켜나 있었고 미소라 부르기엔 너무 억지스러운 입꼬리만이 형식적으로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여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돈이 좋긴 좋네요. 옷이 날개라더니 비싼 것 걸치니 좀 봐줄만 하네요. 그 말은 얼핏 듣기엔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억양은 바늘처럼 뾰족했고 그 눈빛은 단 한치의 호의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콕 찔러왔습니다. 그 자리는 저를 환영해주는 자리였고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안심하려 했는데 그녀의 시선 하나로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이 남편 형님에게 시집와 남편보다 무려 16년 전 먼저 결혼해 시댁에 들어온 시댁의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장남의 아내로서 오래전부터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그만큼 시댁에서의 위치나 권위도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도 형님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집안의 모든 것은 다 의논하며 경제권까지 맡겼죠. 그런 그녀의 입장에선 아마 제가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느닷없이 시댁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것이 썩 달가울 리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시집을 온 탓에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서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콤플렉스로 작용되진 않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심지어 결혼 시기도 모두 자신보다 늦은 저를 어쩌면 위협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 역시 가볍게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견디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끝에 조심스레 문을 두드린 이 가정이었기에 저는 단단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형님과 한 가족이기에 잘 지내고 싶었지만 결혼 이후 그 여자의 견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적당히 웃으며 넘기던 말들이 이제는 날선 가시처럼 제게 향했고 그 속엔 내가 먼저 이 집에 들어왔고 더 오래 버텼다는 암묵적인 선언이 늘 깔려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늘 한결같은 눈빛으로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유정아, 넌 참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도 곱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맞았을꼬. 이리 좋은 말로 미소 지으셨고 시아버지 역시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때면 제 접시에 반찬 하나 더 얹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우리 유정이라며 이름 앞에 꼭 애정을 붙여 불러주었고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를 덜어내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형님에게는 불편함이 되었고 결국 감춰왔던 불만은 식사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하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이는 이야기도 참 잘하고 음식도 손맛이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복덩이가 따로 없네. 그 순간 형님의 젓가락질이 멈추었고 식탁 위에는 어색한 정적이 번졌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침묵한 채 입술을 다문 채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 말 전에 저한테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결혼하고 합가하느라 시댁 밥하느라 손목 나갔는데 동서는 그 말을 가만히 있어도 거저 듣네요. 그 말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칭찬만 받느냐. 그런 뼈있는 항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으셨고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다시 형님에게 좋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땐 우리 큰며느리도 참 고생 많았지. 많이 했었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부모 알아서 착실하게 잘 모시고 둘째도 이런 큰형님한테 잘 배우고 집안을 함께 이끌어다오. 네, 어머님. 어머님은 형님에게도 칭찬을 하며 말을 돌리셨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짙은 냉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식사 내내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숟가락을 놓을 때조차도 제 옆자리를 스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식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침묵은 어떤 말보다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후로도 형님은 집안에서 태어난 얼굴로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하면서도 문득 사람 없는 틈을 타 저를 향해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들 눈을 피해 밀린 집안일을 슬쩍 넘겨주거나 괜스레 모임 자리에서 제가 입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썹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죠. 역시 연상은 다르네요. 아주 나이 먹은 티가 많이 나요. 서방님, 젊은 여자랑 바람 안 피게 고생 많이 해야겠어요. 네? 그 말에 담긴 비아냥은 가볍지 않았고 결혼을 축복받으며 들어온 제가 마치 어린 남편 잡으러 결혼한 여우처럼 그려지는 듯해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보다 어린 형님이지만 그래도 제가 존중하며 함께 잘 지내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싸움을 하며 기빨리게 살아야 하는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웃음기 없는 그 말투와 억양, 무엇보다 주변 가족들 앞에서
도무지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 형님의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마음이 다칠 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서 싸우는 대신 묵묵히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고 형님 또한 언젠가는 저를 받아줄 거라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가서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서로 웃으며 명절을 준비하고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미운 종이라도 들어서 언젠가 가족으로서 잘 지낼 수 있겠지 희망이었습니다. 보니까 마침 명절이 다가오기 전 형님의 생일이 있더라고요. 잘 되었다 싶어서 저는 백화점 가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꽃이나 케이크가 아니라 평소 자주 들고 다니던 오래된 지갑을 떠올리며 백화점에서 고급 브랜드의 가죽 지갑을 골랐고 선물 포장까지 정성 들여 준비했습니다. 더욱이 형님 선물만 준비하기 뭐해서 아주버님 허리띠도 같이 고르게 되었고 또 아이만 안 줄 수 없어서 조카가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 발 사이즈를 알아내 새 운동화를 사서 따로 손글씨 편지를 함께 동봉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얕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의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선물들을 건넬 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심이 전해지기를, 이번만큼은 형님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말입니다.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작은 거 준비했는데 부담스러워 마시고 받아주세요. 형님은 제가 내민 백화점 봉투를 받아들었고 아주버님은 너무나도 고마워했던 반면 형님은 참으로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건 정성이 무색해질 만큼 모멸적인 반응이었다고 표현을 해야겠군요. 형님은 선물을 받자마자 마구잡이로 포장을 찢은 다음 지갑을 보고서 시선을 비틀어 보며 무표정하게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더 당황스러워하며 얼른 주었는데 형님이 또 그걸 말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아무리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나? 저는 기가 막힌 상태로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래도 드리는 성의가 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날 가르치겠다는 거야? 선물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런 건 내 취향이 아닌데 내가 고맙단 소리 하면서 챙기는 척이라도 해야 돼? 난 이 브랜드 돈에 비해 싸구려 티나서 안 써. 수준 있는 걸 사와야지. 어따 이런 걸 대? 그 말 한마디에 제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았던 정성이 그녀의 입에서는 조롱이 되어 뱉어졌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려 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운동화를 받아든 조카가 눈을 반짝이며 고마워요 작은엄마 하고 말했을 땐 잠깐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형님은 모른 척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것도 우리 애가 안 신는 브랜드네. 좀 알고 사와야지. 운동화라고 다 운동화야? 개인 스타일 같은 건 고려 안 해? 진짜 눈치가 없어서 문제야. 그 말이 끝나자 조카의 웃음도 사라졌고 제 마음에는 다시 또 굵은 금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선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왜 이토록 조롱거리로 전락해야 하는지, 나는 그저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 집에서는 그 마음이 가볍게 짓밟히기만 하는 걸까? 그날 이후 마음 한쪽에서는 매일 조금씩 무언가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이었고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축하하던 밤이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기울이며 분위기는 한껏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상을 치우고 있었고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형님이 조용히 뒤따라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고무장갑과 수세미를 제 앞에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동서, 이거 설거지랑 반찬 정리까지 30분 안에 끝내. 1분도 어기지 말고 정확하게. 알았어?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협의도 아니었고 심지어 체면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명령이었고 그것도 손님들 앞에서 시댁 어른들의 생일잔치라는 경사 앞에서 내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례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고 표정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고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분노를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수세미를 그대로 싱크대 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툭 소리가 울렸고 부엌 안의 공기가 찢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동서지만 이게 무슨 태도예요? 언제까지 형님의 불합리한 태도를 제가 참아줘야 돼요? 그 말은 제 안에서 몇 년을 누르고 참아왔던 감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들을 꾹 삼켜왔고 너무 많은 상황을 웃으며 넘겨왔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가는 순간 제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도 마구 뛰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그 자리에서 대꾸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딜 눈을 그렇게 부릅뜨고 그래? 어휴, 진짜 이래서 나이만 많고 눈치는 없지.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여다 말았습니다. 순간 그 손이 제 뺨으로 날아올까 싶어 숨이 멎었지만 형님은 뒤에 어른들이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끝내 손을 내리고는 입꼬리를 삐뚤게 올린 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어디 두고 봐. 그 말에 경고 같은 오만함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넌 여기서 이방인이야 라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오던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셨지만 이미 부엌 안의 분위기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본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울컥해졌고 결국 꾹 눌러두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말들, 받은 상처들, 형님이 가족들 몰래 제게 던진 말들,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까지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다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고 입가의 떨림이 그분도 당황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큰애가 너한테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두 동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건 뭐 볼 때마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으니 당분간 서로 얼굴 보지 말고 떨어져 있는 게 좋겠구나. 둘째도 앞으로는 명절이고 뭐고 굳이 오지 마라. 우리끼리 밥 먹자. 그 말은 너무도 또렷했고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조용히 저를 따로 불러 외식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오지 마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에 가시처럼 박힌 채로 저는 집 앞에 발길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형님의 부당함을 아시고 조용히 저를 따로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수 반찬을 싸주시며 이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해봤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고 시아버지께서는 네가 오면 우리가 덜 적적하더라 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건네셨습니다. 그 마음이야 따뜻했지만 제 마음이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 입장에선 잘못한 며느리를 혼내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선택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가족의 틈을 더 깊게 벌려놓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상황을 불편해하기는커녕
시부모님과의 소통이 줄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신나게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형님의 근황은 언제나 바쁘고 화려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달라졌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외로 떠났으며 호텔 조식과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을 수 있을까? 저는 답답했습니다. 회피와 외면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왜 아무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는 걸까? 그저 나만 껄끄럽고 나만 어색하며 나만 뭔가를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형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던 사람이었기에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서, 우리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낮고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어조 같기도 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의 간청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그래도 오랜 갈등 끝에 스스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아서 동네에서 만나기로 하고 우리는 동네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라떼 2잔이 놓여 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잔들처럼 우리 사이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만 형님은 한숨을 쉬며 컵을 몇 번 만지작거리기만 했고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손을 조심스레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참의 정적 끝에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딜요? 커피 다 안 마셨는데 할 말 있으셔서 저 부른 거 아니셨어요? 정확히는 데려갈 데가 있어서 불렀지. 데려갈 곳이라니요? 가보면 알아. 형님은 그리 무심하게 대답한 후 조용히 말하며 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의아했지만 저는 별말 없이 형님의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고 차는 도시 외곽을 점점 벗어나 사람의 기척이 뜸해지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아래 자리한 음산하고 조용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형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앞서 걸었고 저는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납골당 안은 차가웠고 정적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형님은 마침내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섰고 가만히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머문 자리에 놓인 작은 명패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철. 그 이름은 제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형님은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환하게 웃고 있는 인상이 참 좋은 남자였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묻어나는 얼굴이었고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제가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자 형님은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누군지 기억 안 나? 네? 네, 누군지 잘... 말을 잇는 도중에도 사진 속 얼굴은 자꾸만 제 머릿속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만 아직 닿지 않은 감각처럼 어딘가에서 본 듯한 웃음,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인상. 그런데 형님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며 아주 무겁고도 서늘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참 슬프다. 부질없네. 그렇게 자기를 동서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는데 경찰에 고소나 당하고 정작 기억도 못하고 그 순간 온몸의 혈관을 타고 차가운 전류가 훑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믿고 싶지 않은 어떤 축축을 막으려 애쓰며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이 꽝 하고 터지는 듯한 기억의 번개가 지나갔죠. 그 사진 속 웃고 있던 그 남자, 그 눈빛, 그 표정. 그건 제가 오케스트라 단원 시절 무대 뒤에서 연주를 마치고 악기를 정리하던 그날 다가와 연주가 인상 깊었다며 커피를 사주고 싶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손에 힘이 풀려 사진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두 다리는 힘이 풀려 서 있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형님의 눈빛이 천천히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녀는 묻듯 말했습니다. 기억났어? 정호철은 계명 이름이고 계명전 이름은 정민규라는 이름이었어. 형님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듯한 눈웃음, 정돈된 머리카락, 단정한 셔츠. 그 표정만 놓고 본다면 세상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겠죠. 형님은 그 사진을 납골당 안 작은 틀 안에 천천히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조심스레 보내주는 마지막 인사처럼 손끝에는 묘한 애틋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정민규. 제가 어떻게 그 세 글자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이올린을 정리하던 평범한 공연 뒤편. 커피 한 잔 사도 되겠느냐는 말로 다가와 이후 몇 개월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악몽 같은 존재. 그가 뒤쫓던 그 시절엔 사진 속 미소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짙은 안경 너머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빛, 휴대폰으로 몰래 찍힌 사진들, 집 앞에서 버티던 그림자, 그리고 차 밑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기까지.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림자였고 저의 일상은 무너졌으며 결국 법정에서 그의 실형을 받아내고서야 조금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제 눈앞에 있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필 형님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언제부터 그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다 막히는 순간 저는 침묵 속에서 형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형님은 무거운 숨을 한 번 내쉰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뭔가 억눌려 있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 친오빠야. 알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정민영이고 정민규, 정민영. 참 애틋하고도 사이좋은 남매였지. 그 말은 마치 저를 무너뜨리는 망치 같았죠. 제가 믿고 있던 모든 전제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오빠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토록 날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의 친동생을 하필 내 형님으로 만나게 되다니. 그럼 처음부터 알고 나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일까?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에 선 채 납골당 안을 응시하던 형님의 얼굴은 어딘가 오래된 상처를 꾹 눌러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에 대해서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 일 이후로 평생 괴로워했어. 무엇보다 당신을 꼭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끝내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지. 제 눈이 멍하니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동안 형님의 목소리는 한음씩 내려가며 감정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너에겐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나한텐 그래도 유일한 가족이었어.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오빠 손에 컸거든. 어릴 때 내 생일상도 소풍날 김밥도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던 사람도 다 오빠였어. 그 오빠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사람들이 욕해도
정민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형님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감추려던 고통의 결이 처음으로 제게 전해졌고 저는 말없이 형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오빠가 있으니 알겠지만 내게 그 사람은 단순한 오빠가 아니라 아빠였고 엄마였고 내 전부였어. 그렇지만 네가 오빠를 고소한 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그래서 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내겐 곧 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했어.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쫓아다니며 내 삶을 지옥처럼 만들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온 세상을 품어주던 오빠였고 단 하나 남은 피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고소했다고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게 복수였어요? 제 목소리엔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엉켜 있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빠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고 저렇게 불의의 사고로 떠나버린 그 현실이 너무 허무하고 고통스러웠어. 그 감정이 어느새 당신을 원망하는 감정으로 바뀌었지. 당신을 보면 오빠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떠난 그 시간이 떠올랐고 나도 괴로웠어. 형님의 고백은 차디찬 돌벽 안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안다 해도 상처는 상처였고 저는 그 많은 날을 고통 속에서 견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입술 끝에 머문 떨림을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형님의 그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제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정민규,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그 당시 저는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결국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야 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오케스트라 단원 자리도 대인관계도 연애라는 개념조차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 일 이후로 많이 후회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저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가 품었던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혹은 그 경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공포로 또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실로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의 여동생과 동서지간이 되다니 참 세상은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한동안 허탈한 웃음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남편과의 결혼은 제게 많은 치유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고 다시 무대에 설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 제 몸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떨렸고 깊은 상처는 피부 및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형님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 나한테 그리도 모질게 굴고 뒤에서 조롱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무안주고 같은 여자로서 그게 할 짓이에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미워했기에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무너지듯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는 잠시 눈을 감더니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오빠한테 기회를 줬으면 너도 조금만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랬다면 오빠가 그렇게 외롭게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잡았어. 그래서 너를 원망했지. 너를 원망해야 내 속이 좀 편해질 것 같았거든. 형님의 말에는 억지스럽지 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를 잃은 그날 이후 그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비어버린 자리를 원망으로 채워만 견딜 수 있었던 마음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게도 인생의 중심을 한동안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망가졌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님은 지금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동서가 안 오니까 시부모님도 예전 같지 않고 나한테 제발 잘 지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우시는데 나도 오빠 죽고 그분들이 너무나도 따스하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냥 동서를 내 감정대로 처리할 수 없겠더라고. 처음엔 너를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괴롭혀주고 싶었어. 그게 마치 오빠를 대신해서 내 억울함을 너한테 쏟아붓는 거라고 착각했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중간에 우리 남편, 우리 애들이 상처받더라. 누굴 그렇게 미워해서 괴롭히는 것도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형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연으로 만났지만 시부모님이 인연이 되길 원하시니까 언제까지 나만 괴로울 수도 없고 그리고 너라도 오빠한테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너를 여기에 데리고 온 거고 이제야 모든 걸 다 말한 거야. 그 말에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 없는 사람, 이유 없는 미움으로 날카롭게 구는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감추고 감추다 굳어버린 진심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마지막 작별조차 허락되지 않는 아픔, 그리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해 저에게 퍼부었던 억울함과 원망,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도 결국은 상실을 견딘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을 저에게 고백하고 밝히기까지 어쩌면 수없이 망설이고 또 용기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용기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 사람 정호철에게 조용히 목례를 올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릿했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를 떠나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명복을 빌며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형님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마치 무언의 감사를 담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납골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 햇살 같은 감정이 우리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위에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진짜 자매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피부과를 소개하며 이런저런 관리 팁도 알려주고 형님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반찬이야. 내가 합가했을 때 자주 해드렸거든. 동서도 해드리면 아마 엄청 사랑받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만의 요리법과 간단한 비밀 팁을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날이 선 형님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온 아주 평범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눈가에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네. 둘이 저렇게 다정한 걸 보니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 형님도 저도 동시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걸려서야 비로소 얻게 된 평화였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옷을 고르고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조언을 나눕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이해와 공감으로 엮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 동안 형님은 어쩌면 철이 덜 든 아이처럼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을 견디느라 나를 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젠 저는 형님을 질투 많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삶의 결도 아픔의 무게도 모두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민 형님이 지금은 고맙기만 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고 저의 상처 또한 그녀가 이해해주기 시작했기에 우리는 아직 서툴지만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언제나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말은 결국 우리를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